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뭐랄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진짜. 뭐랄까, 진짜 당연한 말인데요. 시간이라는 건 정말 행복할 때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잡고 싶을 정도로요. 아마 지금 제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흐르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저에게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들, 그리고 책을 읽어 드리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저한테 새로운 취미가 붙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일입니다. 뭔가 걸으면서 들으니까 어쩐지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걷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좀 나름대로 저만의 어떤 힐링 파트가 생긴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책으로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읽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 이상 읽고 나면 지쳐서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오디오북은 그냥 걸으면서 어깨도 가뿐하고 그냥 듣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책을 읽고 싶은 욕구도 충족되고 지식도 쌓이는 것 같아서 뭔가 '일거양득이다.' 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분히 저 혼자만의 의견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누워서 듣는 오디오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운전하면서 듣는 오디오북이 좋을 수도 있고 지하철의 출근길에 듣는 아니면 퇴근길에 듣는 오디오북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뭔가에 집중하면서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하면서 듣는 배경음악으로서의 오디오북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모두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어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고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읽어 드릴 책은요.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라는 책입니다. 류혜인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주고 카레는 왜 검정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고집했을까? 동화 속에 숨겨진 기발하고 흥미로운 심리 법칙. 동화 속에 심리학이 숨겨져 있대요. 심리학 법칙이 숨겨져 있대요. 이 책은 참 재밌는 게 제가 먼저 다 읽어봤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동화를 먼저 가져와요. 동화를 가져오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심리학 법칙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어떤 나에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내가 맨날 응원하는 팀은 지는 걸까? 다른 사람의 말은 왜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 '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이 책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해 줍니다. 어. 지금 왜 우리는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미래에 집착하는 걸까? 말로는 "지금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 놓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어떤 행복을 유예하죠. 마치 개미와 배짱이 얘기로 설명하는 작가가 하는 말처럼요. 근데 보면은 어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가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갖는다는 건, 그런 시각을 갖기 위해 도움을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그런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요.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동화를 꿀꺽해버린 꿀잼 심리학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야, 너무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자 개미가 말했어요. 야,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지금의 고통은 참아야 돼. 겨울? 지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벌써 겨울을 준비해? 응? 넌 참 한심하구나. 여름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않아. 지금 미리미리 식량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겨울에는 아마 굶어 죽게 될 거라고. 개미는 내심 배짱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개미에게 배짱이는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이나 비전도 없는 그저 한심한 청춘일 뿐이었죠. 어느덧 여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속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죠. 매서운 추위에 배짱이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배짱이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개미의 집이었습니다. 개미는 여름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늑한 집에서 충분한 식량과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제발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흠, 꿀 좋다. 내가 그 더운 날 뻘뻘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 했어? 한가롭게 기타 치면서 노래나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한 개미는 덕분에 춥고 혹독한 겨울을 풍족하게 보낸다. 개미의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미셸은 4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얘야, 선생님이 15분 뒤에 다시 방으로 올 건데 만약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라고 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15분간을 꾹꾹 참은 뒤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미셸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4년 동안 관찰했다. 그랬더니 정말이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 성적이 훨씬 높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쓰이는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다시 말해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멜로를 먹고 또 안 먹고의 차이가 이러한 나비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까? 사실 실험에 쓰인 마시멜로는 일종의 유혹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참는 건 인내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기 위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우화 속 개미가 여름에 당장 쉬고 싶은 그 마음을 꾹꾹 참는 것처럼 말이다.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등 인생의 진리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격언과도 일맥상통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다. 또 각종 자기계발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성공의 열쇠다 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로 마시멜로 실험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내력은 기를 수 없는 것일까?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해서 평생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인내력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 반두라 명예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한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의 참가자들을 4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자전거 운동을 시켰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게는 운동 목표와 피드백을 전해주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만 주었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피드백만 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란 건 오늘은 어제보다 3분 더 운동하겠다 와 같은 것이었으며 피드백은 멋진데요? 좋아요. 다리 근육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같은 것들이었다. 실험 결과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어졌던 네 번째 집단에서 자전거 운동 시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 맞춰서 운동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그때 인내력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실험대로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현재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련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현재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수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에 언니, 나 운동화 좀 신고 나갈게
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갔던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 가수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늙어서 잘 살려고 오늘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지 마세요. 몸살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세요. 저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안정적인 길이라고 공무원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삶을 낭만적으로 즐기세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아름다운 젊음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 아마 나중에 개미는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덜 행복했던 건 항상 현재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다. 반면에 배짱이는 현재 행복에 더 집중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만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찬란한 여름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 정답은 없다. 가령 무사 아시리드는 사막별 여행자란 책에서 20대가 벌써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며 현재 행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리처드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란 책에서 당신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장 책을 덮고 서둘러라. 라고 말하며 미래의 행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현재에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있는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의 결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죠. 꼴 좋다. 그 더운 여름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했어? 한가롭게 기타나 치며 노래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까지 겹쳐서 눈물이 났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배짱이는 지금 죽기 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력이 다한 배짱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배짱이의 노래가 너무나 구슬퍼서 개미의 심금을 울린 거죠. 개미는 서둘러 배짱이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어요. 이내 기운을 차린 배짱이에게 개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배짱이님, 당신은 진정한 음악가예요. 여름에도 당신의 음악을 들으며 숲속의 곤충들이 일하다가 힘을 낼 수 있었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랍니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뜻밖의 제안에 배짱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기를 싫어하는 개미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개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보니 더운 날 음악 소리 때문에 덜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배짱이는 개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배짱이는 따뜻한 개미의 집에서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실컷 켜며 행복한 가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은 매번 지는 걸까? 새벽이 되면 스탁은 코끼요 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면 농장의 하루가 시작되죠. 일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는 아주 게으른 일꾼 한 명이 있었어요. 아우 졸려. 망할 놈의 새벽이 또 왔네. 새벽잠이 진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잠 좀 실컷 자게. 게으른 일꾼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정말 새벽에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게으른 일꾼은 마당을 쓸다 말고 종종 걸음치며 돌아가는 수탉을 흘겨보았습니다. 에이그 얄미운 놈. 새벽에 오면 저놈이 맨 먼저 일어나 울어댄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저놈을 죽이면 새벽에 오지 않겠군. 게으른 일꾼은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일꾼은 아무도 모르게 수탉을 숲속으로 끌고 갔답니다. 난 새벽에 오는 게 싫어. 그런데 니놈이 늘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새벽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수탉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말했죠. 새벽은요, 제가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남들보다 좀 부지런할 뿐이라고요. 듣기 싫어. 일꾼은 잔인하게 수탉의 목을 비틀어 수탉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오지 않겠군. 한번 실컷 자볼까? 일꾼은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새벽, 농장에는 수탉이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했죠. 어째서 수탉이 울지 않는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요. 그러나 게으른 일꾼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수탉이 죽었으니 새벽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안심한 거죠. 게으른 일꾼이 보이지 않자 농장 사람들은 일꾼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런 게으름뱅이 한나절이 되도록 잠만 자고 있어. 썩 일어나지 못해? 사람들은 게으른 일꾼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일꾼은 두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날이 밝았어요? 이상하다. 수탉도 없는데 어떡해. 게으른 일꾼은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농장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제 알겠군. 바로 저 게으름뱅이가 수탉을 죽인 거야. 어쩐지 오늘 수탉이 울지 않더라니. 예끼 이 게으른 놈. 어디 혼 좀 나봐라. 농장 사람들은 게으른 일꾼을 마구 때려 농장에서 내쫓았습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일꾼은 엉엉 울면서 중얼거렸죠. 아이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구나. 이 동화에 나오는 게으른 일꾼은 수탉 때문에 새벽이 온다 라고 판단해서 수탉을 죽였다. 사실 새벽이 오는 이유는 지구가 돌아서 그런 것이지 수탉이 울어서가 아니다. 즉, 일꾼은 아무 상관도 없는 수탉과 새벽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일꾼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종종 하곤 한다. 가령 학교에서 복장 검사에 걸린 한 학생이 "에이, 어쩐지 아침에 똥을 밟았더라니 운이 좋지 않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똥을 밟은 것과 선생님이 복장 검사를 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내가 똥을 밟아서 선생님께 걸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별개의 두 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두 사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착각적 상관이라고 한다. 이 착각적 상관이란 개념을 다음의 속담에 적용해 보자.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실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가 떨어진 것 사이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배가 떨어진 이유를 까마귀 때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경기는 항상 진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착각적 상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내가 경기를 보는 것과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진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경기를 봐서 진 거야 라고 말한다. 만약 그 경기가 한일 축구 경기였다면 일본이 한 골 넣었을 때 나 때문이야 란 죄책감은 더 심해진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안 보겠다 라고 결심하기까지 한다. 마치 수탉이 우니까 새벽이 온다 라고 생각해서 수탉을 죽인 어리석은 일꾼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가 경기를 보는 것과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개구리 중사 캐로로란 애니메이션 주제곡에도 착각적 상관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가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탄 버스의 방향은 틀리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불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내가 세차하는 것과 비가 오는 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세차하면 비가 오더라 하는 식으로 두 사건을 연관짓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징크스나 머피의 법칙도 착각적 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착각적 상관의 예는 결벽증으로 유명한 한 방송인의 선수 시절에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시합 전에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집을 청소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버릇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결벽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생활을 보니 음료수를 반드시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세우거나 화장품 뚜껑의 방향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놓는 등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화장품 뚜껑의 방향을 어디로 놓는 것, 그것은 경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장품 뚜껑을 가지런히 정렬해 놓는 날엔 좋은 성적을 내다가 그렇지 않은 날에는 참패했다면 화장품 뚜껑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 뚜껑이 아니게 된다. 자신의 승리를 비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착각적 상관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해밀턴 기포드가 했던 실험 하나가 있다. 선수들을 무작위로 구성한 A 집단과 B 집단이 있다고 해보자.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구성된 집단 A와 집단 B가 있다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이때 집단 A는 30명이고 집단 B는 15명이라는 사실과 두 집단이 다음처럼 좋거나 혹은 나쁜 행동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1. 집단 A의 구성원들은 20가지의 좋은 행동과 10가지의 나쁜 행동을 했다. 2. 집단 B의 구성원들은 10가지의 좋은 행동과
5가지의 나쁜 행동을 했다. 연구자들은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이 적힌 문장을 집단 구분 없이 순서를 섞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성적을 평가하라고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구성원 수가 적었던 B 집단이 구성원 수가 많았던 A 집단보다 나쁜 행동을 더 많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에서 두 집단이 보인 좋은 행동과 그리고 나쁜 행동의 비율이 2대1로 같다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이다. 즉 실험 참가자들은 집단 B가 소수 집단이란 이유만으로 집단 B를 나쁘게 평가한 것이다. 사실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다는 것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두 사건을 연결지었고 그 결과 착각적 상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실험은 소수 집단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얼마나 쉽게 형성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실험 결과를 실생활에 예로 들면 바로 이런 식이다. 다들 한 번쯤은 김여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김여사란 말은 운전에 서툰 여성을 가리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무개념 여성 운전자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이는 과거에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수가 적어서 생겨난 말이다. 즉, 여성 운전자가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의 실수가 남성 운전자의 실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는 결국 착각적 상관으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대한 편견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왜 착각적 상관을 일으키는 걸까? 그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매우 강렬하다. 가령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 뭐 나와라 하며 윷을 던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뭐가 나온다면 상대팀보다 더 빨리 승기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행동에서조차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거는 이러한 욕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노인들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반면 다른 집단에게는 시설 운영에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후 약 3주 뒤 두 집단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시설 운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한 노인들의 경우 표정이 맑아지고 신체적 활동도 늘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율성을 제한받은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나쁜 수치를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굳이 엘렌의 실험을 잘 모르더라도 통제감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잘 느낄 수 있다. 가령 당신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의 도착 시간을 모른다고 해보자. 이것이 얼마나 불편할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일련의 설명을 통해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화에서 게으른 일꾼이 새벽이 오지 않게 수탉을 죽인 것이나 시험날 낙방하지 않기 위해 미역국을 안 먹는 것도 다 통제감에서 기인된 행동이다. 정리하자면 착각적 상관은 통제감 때문에 일어난다. 우연한 사건들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각적 상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징크스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또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적 상관을 역으로 이용하면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자꾸만 불행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정말 운이 없게 태어났나 봐. 라며 신세한탄을 하는 대신에, 에이, 이건 나의 착각적 상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다. 즉, 서로 관련이 없는 일들을 엮어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뿐이라고 다독이는 것이다.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주식을 산 순간부터 주가가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내가 주식을 사는 것과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내가 주식을 사서 떨어지나 봐. 내가 파니까 다시 오르네. 하며 착각적 상관을 하게 된다. 하지만 착각적 상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게 되면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닌 상황을 봐야 하는 이유.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시골길을 따라 당나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들을 만났죠. 저것 좀 봐.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나귀를 편히 걷도록 두고 먼지 속을 터벅터벅 걷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봐. 대체 왜 저러고 가는 걸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당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몇 걸음 걷다가 몇 명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란 말이야. 그중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꼴만 봐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테지.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는 불쌍하게 옆에서 걷고 있는데 아들이란 녀석은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 좀 봐. 정말이지 예의 없는 녀석이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어르신 말씀이 옳아. 내가 아들 녀석을 망치고 있었군. 하고 생각하며 아들을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이 당나귀 위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에휴, 저 가엾은 소년이 매우 지쳐 보이는데 아비란 사람은 왕처럼 타고 있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안장에 태우고 자신도 그 뒤에 탄 채 마을을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주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막에는 사내들이 모여 있었죠. 사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저 모습 좀 보소. 저렇게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참, 당나귀는 힘이 들어서 헤헤거리는데 인정이라고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구만. 저 모습을 보니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간 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죽어버리겠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저 사내들 말이 옳아.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에 부쳐 죽어버리면 큰일이지. 하지만 이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들만 태워가도 안 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안 되고 둘이 함께 타고 가도 안 되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것 아니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들 하고 있구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얘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우리 같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당나귀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이다. 동화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내를 만나기 전에 부인네들의 말을 들었고, 부인네들을 만나기 전에는 노인의 말을 들었고, 노인을 만나기 전엔 아가씨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다들 각자의 시선에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의 다리가 다쳐 당나귀를 탔어야 했다든지, 반대로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이미 녹초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그 순간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들이 예의 없어 보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즉, 마음 사람들은 부자가 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그들이 처한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인성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어 그들을 판단했다. 이는 비단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외부의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내부의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오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에 기본적이란 말이 붙었다. 예를 듣기 위해 아침 회의에 지각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기본적 귀인 오류에 의하면 보통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라는 것이다. 출근하는 길에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줬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레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이 든다. 스탠퍼드 대학 리 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잘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다. 먼저 연구자들은 실험의 참가자들 중에 임의로 2명을 뽑았다. 그리고 퀴즈쇼를 열어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에 답하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한편 뽑히지 않은 나머지 실험 참가자들은 방청객이 되어서 퀴즈쇼를 지켜보게 했다. 나중에 연구자들은 이 방청객들에게 질문자와 답변자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를 평가하게 했다. 퀴즈쇼가 시작되자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라투아니아의 소는 어디인가? 미국이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죽은 날은 언제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퀴즈에 참가한 질문자는 단순히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똑똑해 보인다. 반면 답변자는 어려운 질문에 쩔쩔매거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은 방청객들로 하여금 이 답변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실제 실험 결과 방청객들은 질문자가 퀴즈 답변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여러분 또한 이 실험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다면 질문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였고 답변자는 멍청해 보였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질문자도 답변자도 방청객들처럼 이 실험의 참가자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 두 사람은 그 역할에 무작위로 선정될 것 뿐이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질문자와 참가자의 역할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방청객들은 사전에 알고도 그러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즉, 방청객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서 질문하는 능력이나 답변하는 능력을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파악한 것이다. 기본적인 귀인 오류와 더불어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오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이야기한다. 즉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행위자이면 상황의 영향이 컸어 라고 말하지만 관찰자가 되면 그 행위자의 성격 탓으로 본다는 그런 말이다. 구체적인 행위자 관찰자 편향의 예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지능검사에서 다른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능이 낮네 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남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내가 과속 운전을 하면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과속 운전을 하면 그 운전자 참 성격 급하네 라고 여긴다. 이러한 편향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난다. 타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과 기본적인 귀인 오류가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끼워 맞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늦가기 취업준비생을 보고 아이고 남들 공부할 때 놀았으니 지금에 이러지 하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늦가기 취업준비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동화로 돌아가 보자.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 아이고, 저렇게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고 가시는 건가요? 라고 직접 부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나 행위자 관찰자 편향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읽어봤습니다. 책 중에 일부만 읽어드렸는데요. 되게 재밌다라는 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동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심리학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어,
이 당나귀 이야기만 해도 정말 우습죠. 재밌죠. 당나귀를 결국 들고 갔는데 아 연못에 빠져 가지고 죽고 말았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말에 맞춰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정말 '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저런 사정이 있겠지.' 하고 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자연적으로.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런 상황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말했던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하죠. '그 사람의 어떤 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도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막 누가 되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 저 사람 인성에 문제 있나?'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되게 얻어갈 게 많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참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아 하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해서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서 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이렇게 견딘 아이들이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거기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마시멜로를 집어먹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을 줄이야. 동화를 꿀꺽해버린 꿀잼 심리학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일요일 날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지금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미래에 집착할까?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야, 너무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자 개미가 말했어요. 야,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지금의 고통은 참아야 돼. 겨울? 지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벌써 겨울을 준비해? 응? 넌 참 한심하구나. 여름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않아. 지금 미리미리 식량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겨울에는 아마 굶어 죽게 될 거라고. 개미는 내심 배짱이가 못마땅했습니다. 개미에게 배짱이는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이나 비전도 없는 그저 한심한 청춘일 뿐이었죠. 어느덧 여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어요. 겨울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속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죠. 매서운 추위에 배짱이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배짱이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개미의 집이었습니다. 개미는 여름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늑한 집에서 충분한 식량과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제발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 좋다. 내가 그 더운 날
뻘뻘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 했어? 한가롭게 기타 치면서 노래나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한 개미는 덕분에 춥고 혹독한 겨울을 풍족하게 보낸다. 개미의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만족지연이라고 한다. 만족지연이란 미래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얼마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미셸은 4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면서 얘야, 선생님이 15분 뒤에 다시 방으로 올 건데 만약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라고 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선생님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15분간을 꾹꾹 참은 뒤 결국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미셸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4년 동안 관찰했다. 그랬더니 정말이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5분간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 성적이 훨씬 높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쓰이는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다시 말해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멜로를 먹고 또 안 먹고의 차이가 이러한 나비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까? 사실 실험에 쓰인 마시멜로는 일종의 유혹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참는 건 인내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기 위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우화 속 개미가 여름에 당장 쉬고 싶은 그 마음을 꾹꾹 참는 것처럼 말이다.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등 인생의 진리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격언과도 일맥상통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다. 또 각종 자기계발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성공의 열쇠다 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로 마시멜로 실험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내력은 기를 수 없는 것일까?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었다고 해서 평생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인내력이 약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 반두라 명예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한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의 참가자들을 4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자전거 운동을 시켰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게는 운동 목표와 피드백을 전해주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만 주었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피드백만 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란 건 오늘은 어제보다 3분 더 운동하겠다 와 같은 것이었으며, 피드백은 멋진데요? 좋아요. 다리 근육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같은 것들이었다. 실험 결과 목표와 피드백 둘 다 주어졌던 네 번째 집단에서 자전거 운동 시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 맞춰서 운동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그때 인내력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실험대로 삶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현재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련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지나친 준비는 현재에 대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어느 가수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에 언니, 나 운동화 좀 쉬고 나갈게 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갔던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 가수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늙어서 잘 살려고 오늘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지 마세요. 몸살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세요. 저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안정적인 길이라고 공무원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삶을 낭만적으로 즐기세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아름다운 젊음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 아마 나중에 개미는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덜 행복했던 건 항상 현재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만을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다. 반면에 배짱이는 현재 행복에 더 집중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만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찬란한 여름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 정답은 없다. 가령 무사 아시리드는 사막별 여행자란 책에서 20대가 벌써 50대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며 현재 행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리처드 탈러와 선스타인은 너찌란 책에서 당신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장 책을 덮고 서둘러라 라고 말하며 미래의 행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이 현재에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있는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의 결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배짱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개미는 매몰차게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죠. 꼴 좋다.
그 더운 여름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때 넌 뭐 했어? 한가롭게 기타나 치며 노래 불렀잖아. 그러게, 이런 날 대비해서 놀지 말고 열심히 일했어야지. 개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까지 겹쳐서 눈물이 났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배짱이는 지금 죽기 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력이 다한 배짱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배짱이의 노래가 너무나 구슬퍼서 개미의 심금을 울린 거죠. 개미는 서둘러 배짱이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어요. 이내 기운을 차린 배짱이에게 개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배짱이님, 당신은 진정한 음악가예요. 여름에도 당신의 음악을 들으며 숲속의 곤충들이 일하다가 힘을 낼 수 있었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랍니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뜻밖의 제안에 배짱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기를 싫어하는 개미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개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보니 더운 날 음악 소리 때문에 덜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배짱이는 개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배짱이는 따뜻한 개미의 집에서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실컷 켜며 행복한 가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은 매번 지는 걸까? 새벽이 되면 스탁은 꽃기호 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면 농장의 하루가 시작되죠. 일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는 아주 게으른 일꾼 한 명이 있었어요. 아우 졸려. 망할 놈의 새벽이 또 왔네. 새벽잠이 진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잠 좀 실컷 자게. 게으른 일꾼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정말 새벽에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게으른 일꾼은 마당을 쓸다 말고 종종 걸음치며 돌아가는 수탉을 흘겨보았습니다. 에이그 얄미운 놈. 새벽에 오면 저놈이 맨 먼저 일어나 울어댄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저놈을 죽이면 새벽에 오지 않겠군. 게으른 일꾼은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일꾼은 아무도 모르게 수탉을 숲속으로 끌고 갔답니다. 난 새벽에 오는 게 싫어. 그런데 니놈이 늘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새벽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수탉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말했죠. 새벽은요, 제가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남들보다 좀 부지런할 뿐이라고요. 듣기 싫어. 일꾼은 잔인하게 수탉의 목을 비틀어 수탉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오지 않겠군. 한번 실컷 자볼까? 일꾼은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새벽, 농장에는 수탉이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했죠. 어째서 수탉이 울지 않는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요. 그러나 게으른 일꾼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수탉이 죽었으니 새벽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안심한 거죠. 게으른 일꾼이 보이지 않자 농장 사람들은 일꾼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런 게으른 뱅이 한나절이 되도록 잠만 자고 있어. 썩 일어나지 못해? 사람들은 게으른 일꾼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일꾼은 두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날이 밝았어요? 이상하다. 수탉도 없는데 어떡해. 게으른 일꾼은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농장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제 알겠군. 바로 저 게으름뱅이가 수탉을 죽인 거야. 어쩐지 오늘 수탉이 울지 않더라니. 예끼 게으른 놈, 어디 혼 좀 나봐라. 농장 사람들은 게으른 일꾼을 마구 때려 농장에서 내쫓았습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일꾼은 엉엉 울면서 중얼거렸죠. 아이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으로 오는구나. 이 동화에 나오는 게으른 일꾼은 수탉 때문에 새벽이 온다 라고 판단해서 수탉을 죽였다. 사실 새벽이 오는 이유는 지구가 돌아서 그런 것이지 수탉이 울어서가 아니다. 즉, 일꾼은 아무 상관도 없는 수탉과 새벽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일꾼을 보고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종종 하곤 한다. 가령 학교에서 복장 검사에 걸린 한 학생이 어쩐지 아침에 똥을 밟았더라니 운이 좋지 않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똥을 밟은 것과 선생님이 복장 검사를 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내가 똥을 밟아서 선생님께 걸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별개의 두 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두 사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착각적 상관이라고 한다. 이 착각적 상관이란 개념을 다음의 속담에 적용해보자.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실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가 떨어진 것 사이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배가 떨어진 이유를 까마귀 때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경기는 항상 진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착각적 상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내가 경기를 보는 것과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진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경기를 봐서 진 거야 라고 말한다. 만약 그 경기가 한일 축구 경기였다면 일본이 한 골 넣었을 때 나 때문이야 라는 죄책감은 더 심해진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안 보겠다 라고 결심하기까지 한다. 마치 수탉이 우니까 새벽이 온다 라고 생각해서 수탉을 죽인 어리석은 일꾼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가 경기를 보는 것과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개구리 중사 캐로로란 애니메이션 주제곡에도 착각적 상관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가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탄 버스의 방향은 틀리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불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내가 세차하는 것과 비가 오는 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세차하면 비가 오더라 하는 식으로 두 사건을 연관짓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징크스나 머피의 법칙도 착각적 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착각적 상관의 예는 결벽증으로 유명한 한 방송인의 선수 시절에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시합 전에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집을 청소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버릇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결벽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생활을 보니 음료수를 반드시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세우거나 화장품 뚜껑의 방향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놓는 등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화장품 뚜껑의 방향을 어디로 놓는 것, 그것은 경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장품 뚜껑을 가지런히 정렬해 놓는 날엔 좋은 성적을 내다가 그렇지 않은 날에는 참패했다면 화장품 뚜껑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 뚜껑이 아니게 된다. 자신의 승리를 비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착각적 상관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해밀턴 기포드가 했던 실험 하나가 있다. 선수들을 무작위로 구성한 A 집단과 B 집단이 있다고 해보자.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구성된 집단 A와 집단 B가 있다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이때 집단 A는 30명이고 집단 B는 15명이라는 사실과 두 집단이 다음처럼 좋거나 혹은 나쁜 행동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1. 집단 A의 구성원들은 20가지의 좋은 행동과 10가지의 나쁜 행동을 했다. 2. 집단 B의 구성원들은 10가지의 좋은 행동과 5가지의 나쁜 행동을 했다. 연구자들은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이 적힌 문장을 집단 구분 없이 순서를 섞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성적을 평가하라고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구성원 수가 적었던 B 집단이 구성원 수가 많았던 A 집단보다 나쁜 행동을 더 많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에서 두 집단이 보인 좋은 행동과 그리고 나쁜 행동의 비율이 2대1로 같다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이다. 즉 실험 참가자들은 집단 B가 소수 집단이란 이유만으로 집단 B를 나쁘게 평가한 것이다. 사실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다는 것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두 사건을 연결지었고 그 결과 착각적 상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실험은 소수 집단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얼마나 쉽게 형성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실험 결과를 실생활에 예로 들면 바로 이런 식이다. 다들 한 번쯤은 김여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원래 김여사란 말은 운전에 서툰 여성을 가리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무개념 여성 운전자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이는 과거에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수가 적어서 생겨난 말이다. 즉 여성 운전자가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의 실수가 남성 운전자의 실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는 결국 착각적 상관으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대한 편견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왜 착각적 상관을 일으키는 걸까? 그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매우 강렬하다. 가령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 뭐 나와라 하며 윷을 던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뭐가 나온다면 상대팀보다 더 빨리 승기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행동에서조차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거는 이러한 욕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노인들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반면 다른 집단에게는 시설 운영에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후 약 3주 뒤 두 집단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시설 운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한 노인들의 경우 표정이 맑아지고 신체적 활동도 늘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율성을 제한받은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나쁜 수치를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굳이 엘렌의 실험을 잘 모르더라도 통제감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잘 느낄 수 있다. 가령 당신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의 도착 시간을 모른다고 해보자. 이것이 얼마나 불편할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일련의 설명을 통해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화에서 게으른 일꾼이 새벽이 오지 않게 수탉을 죽인 것이나 시험날 낙방하지 않기 위해 미역국을 안 먹는 것도 다 통제감에서 기인된 행동이다. 정리하자면 착각적 상관은 통제감 때문에 일어난다. 우연한 사건들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각적 상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징크스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또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적 상관을 역으로 이용하면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자꾸만 불행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정말 운이 없게 태어났나 봐 라며 신세한탄을 하는 대신에 에이, 이건 나의 착각적 상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다. 즉 서로 관련이 없는 일들을 엮어서 내가 의미부여를 하는 것뿐이라고 다독이는 것이다.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주식을 산 순간부터 주가가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내가 주식을 사는 것과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내가 주식을 사서 떨어지나 봐, 내가 파니까 다시 오르네 하며 착각적 상관을 하게 된다. 하지만 착각적 상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게 되면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닌 상황을 봐야 하는 이유.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시골길을 따라 당나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들을 만났죠. 저것 좀 봐.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나귀를 편히 걷도록 두고 먼지 속을 터벅터벅 걷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봐. 대체 왜 저러고 가는 걸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당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몇 걸음 걷다가 몇 명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란 말이야. 그중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꼴만 봐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테지.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는 불쌍하게 옆에서 걷고 있는데 아들이란 녀석은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 좀 봐. 정말이지 예의 없는 녀석이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어르신 말씀이 옳아. 내가 아들 녀석을 망치고 있었군. 하고 생각하며 아들을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이 당나귀 위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저 같은 소년이 매우 지쳐 보이는데 아비란 사람은 왕처럼 타고 있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안장에 태우고 자신도 그 뒤에 탄 채 마을을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주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막에는 사내들이 모여 있었죠. 사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저 모습 좀 보소. 저렇게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당나귀는 힘이 들어서 헤헤거리는데 인정이라고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구만. 아, 저 모습을 보니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간 장에 가기도 전에 당나귀가 죽어버리겠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저 사내들 말이 옳아.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에 부쳐 죽어버리면 큰일이지. 하지만 이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끌고 가도 안 되고 아들만 태워가도 안 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안 되고 둘이 함께 타고 가도 안 되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것 아니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들 하고 있구만.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얘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우리 같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귀가 버둥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당나귀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이다. 동화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내를 만나기 전에 부인네들의 말을 들었고 부인네들을 만나기 전에는 노인의 말을 들었고 노인을 만나기 전엔 아가씨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다들 각자의 시선에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의 다리가 다쳐 당나귀를 탔어야 했다든지 반대로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이미 녹초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그 순간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들이 예의 없어 보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즉, 마음 사람들은 부자가 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그들이 처한 앞뒤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인성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어 그들을 판단했다. 이는 비단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사회심리학에서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외부의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내부의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오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에 기본적이란 말이 붙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침 회의에 지각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기본적 귀인 오류에 의하면 보통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라는 것이다. 출근하는 길에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줬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레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이 든다. 스탠퍼드 대학 리 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잘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다. 먼저 연구자들은 실험의 참가자들 중에 임의로 2명을 뽑았다. 그리고 퀴즈쇼를 열어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에 답하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한편 뽑히지 않은 나머지 실험 참가자들은 방청객이 되어서 퀴즈쇼를 지켜보게 했다. 나중에 연구자들은 이 방청객들에게 질문자와 답변자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를 평가하게 했다. 퀴즈쇼가 시작되자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라투아니아의 수도는 어디인가? 미국이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죽은 날은 언제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퀴즈에 참가한 질문자는 단순히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똑똑해 보인다. 반면 답변자는 어려운 질문에 쩔쩔매거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은 방청객들로 하여금 이 답변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실제 실험 결과 방청객들은 질문자가 퀴즈 답변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여러분 또한 이 실험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다면 질문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였고 답변자는 멍청해 보였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질문자도 답변자도 방청객들처럼 이 실험에 참가자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 2사람은 그 역할에 무작위로 선정될 것 뿐이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질문자와 참가자의 역할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방청객들은 사전에 알고도 그러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즉, 방청객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서 질문하는 능력이나 답변하는 능력을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파악한 것이다. 기본적인 귀인 오류와 더불어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오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이야기한다. 즉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행위자이면 상황의 영향이 컸어 라고 말하지만 관찰자가 되면 그 행위자의 성격 탓으로 본다는 그런 말이다. 구체적인 행위자 관찰자 편향의 예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지능검사에서 다른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능이 낮네 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 그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고 남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내가 과속운전을 하면 그럴 만한 급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과속운전을 하면 그 운전자 참 성격 급하네 라고 여긴다. 이러한 편향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난다. 타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과 기본적인 귀인 오류가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끼워 맞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늦가기 취업준비생을 보고 아이고 남들 공부할 때 놀았으니 지금 왜 이러지 하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늦가기 취업준비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동화로 돌아가 보자.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야 한다. 아이고, 저렇게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고 가시는 건가요? 라고 직접 부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 귀인 오류나 행위자 관찰자 편향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